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새누리당의 실세 친박 홍문종 사무총장, 아프리카 무슨 박물관인지 뭔지 말썽이 되고 있죠. 알고 보니까 홍문종이가 그 박물관을 인수한 이후에 포천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포천시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포천시가 2012년에는 보조 큐레이터 지원사업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단체 관람료 지원 명목으로 800만 원 등 모두 2천만 원을 지원했고요. 경기도 역시 단체 관람료 명목으로 2,463만 원을 집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여당의 실세가 박물관을 인수하면은 이렇게 또 다 협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법 건축물들도 다수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문종의 이 행태에 대해서 보수신문들, 자칭 보수라고 일컬는 신문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혹시라도 인기 떨어질까 봐서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언론, 공정한 언론이 필요한 겁니다. 예. TBS 홍문종 소식 나오는 거 봤습니까?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오늘 4월 1일부터 방송될 미래협동조합 국민TV는 최소한 그런 성역은 없습니다. 신문은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그리고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 있습니다. 그러나 TV방송은 전무하죠. 미래협동조합 국민TV가 바로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이제 21,500명 넘어섰습니다. 실제 가족조합원을 빼면은 16,000~7,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실험, 이 시도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될 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오늘 4월 1일까지 주변의 친지, 친구, 친척 한 분씩 조합원으로 모셔오는 조합원 배가운동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의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 조합원들을 위한 3.1절 기념 특별 산행이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백마고지역에 3월 1일 오전 11시까지 직결하시면 되는데요. 산은 소위산이라고 하는데 해발 한 300m 되는데 실제 등반 높이는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평지 트레킹이라고 합니다. 좀 걷고 점심은 가마솥밥 그리고 숯불 삼겹살로 하고요. 그리고 떡매치기로 인절미 만드는 체험도 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국민TV 조합원들 참가비 성인 15,000원, 청소년 이하 10,000원이고요. 신청 및 문의는 백마고지 김정일 조합원 010-9523-5400 010-9523-5400으로 전화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조합원 서영석, 조합원 김영민도 참석합니다. 자, 오늘 한겨레신문 곽병찬 대기자가 못난 자식들 고작 유산 싸움이냐 라면서 호남에서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에 대해서 일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상에 못난 자식으로 치자면 첫째가 부모 유산이나 파먹는 자요. 둘째는 쥐꼬리만한 유산을 놓고 싸움박질하는 자들이다. 요즘 막장 드라마에선 출생의 비밀을 앞세워 유산을 노리는 자도 나온다. 서두부터 비유가 고약하다. 그러나 엊그제 안철수 의원이 신당의 내용을 대충 드러냈으니 이들이 호남을 놓고 벌이는 유산 다툼에 대해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겠다. 신당의 지향은 민주적 시장경제, 일자리, 교육, 복지의 삼각축이 버팀목과 사다리가 되어주는 따뜻한 공동체, 민족의 평화공존과 통일, 정의롭고 공정하며 기득권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활기찬 사회였다. 하지만 안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그건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민주당이 내걸었던 기치였다. 비록 지금의 김한길 대표 체제가 우편향 수정을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당 강령의 뼈대는 그와 같다. 이런 점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한상진 교수의 지적은 솔직했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감동을 줄 만한 화두가 없다 라면서 한상진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처럼 많은 상상력과 영감 그리고 희망을 주는 화두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김대중과 함께 박정희도 끌고 와 안철수를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은 방점이 찍힌 것은 분명했습니다. 박정희 유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죠.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그 뜻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이빨림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런 박근혜의 길을 뒤늦게 따르는 것이 무슨 덕이 되고 무슨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모를 리 없는 그런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날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가? 김대중 대통령도 지하에서 통과하고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결국은 안철수 신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적통을 잇는다. 그런 적통 논란 아니겠습니까? 적통과 유산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 의원은 5일 전북에서 전북부터 묻지마 투표를 종식해달라. 미워도 다시 한번은 전북의 희망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몹시 거북한 발언이었다. 그동안 전북은 민주당이 공천하면 부직갱이라도 투표했다는 말인가. 지난해 11월 말 안 의원의 또 다른 원조 멘토는 광주에서 열린 윤장현 씨와의 토크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전라도는 민주당을, 경상도는 새누리당을 무조건 찍어주는 왜곡된 투표 행위는 투표권을 없애는 것과 같다.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주의가 국민의 표와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윤 씨는 지금 안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며 안철수 신당의 후보로 광주시장 출마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호남은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도 만들었지만 부산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도 만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진보정당의 또 다른 교두보가 되었고
시민사회 후보의 보금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호남이 그러했던 것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1990년 3당 합당과 함께 등장한 수구냉전 지역 권력 복합체를 깨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탄생은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 생각하노니 호남은 국가의 울타리라 라는 말 맞다나 호남은 민주주의의 울타리였던 것이죠. 예, 그 행태가 비슷하다고 호남과 영남을 똑같은 묻지마 투표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그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고작 한다는 게 급조한 호적으로 유산 분할을 주장하면서 묻지마 투표를 나무랐으니 제정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선대의 유산을 탕진하면서 그 유지와 유업은 방기하다시피 하고 이젠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민주당 탓도 클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제대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었다면 앞선 호남의 선택들을 공부했어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호남에 추파를 던지지도 인연을 지어내지도 밀련한 정치꾼들로 패거리를 만들지도 않았다. 그저 비호남 권력 복합체를 깨기 위해 바보처럼 영남의 철옹성에 몸을 던지고 또 던졌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에 기댄 적이 없죠. 오로지 영남에서 그 지역주의의 벽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의 민주당에서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호남의 민심이 지역주의 벽을 깨기 위해서 노무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안철수 의원의 선택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서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안철수 의원이 진정하게 호남의 적자가 되고 호남의 선택을 받으려면 수도권과 부산에서 몸을 불살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적과 주장을 허황되다고 생각하신다면 자격이 없는 거죠. 호남이란 유산은 민주주의를 위한 미천이지 정치판의 판돈이 아니다. 민주당도 신당도 함부로 넘봐선 안 된다. 적통평가를 받으려면 다른 지역에서 민주주의 지형을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전 투구 끝에 동반몰락이 걱정된다면 다를 것도 없는 이들끼리 합쳐서 자산을 늘리면 된다. 그 뒤 평가를 받아도 된다. 네,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여 2야의 구도 속에서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분열한다면 새누리당이 압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뭔가에 쫓기는 듯이 위기에 차 있는 것처럼 몸을 떨고 그리고 어떻게든 분열을, 야권의 분열을 지속시키려 하는, 노력하는 그 배경에는 이 민심의 바닥에 흐르는 도도한 흐름과 물결을 본능적으로 캐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지금은 서로 싸우겠지만은 결국 이러한 도도한 민심의 흐름이 두 정치 세력으로 하여금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그야말로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인 압력을 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도 비관하지도 않는 거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저희 호소에 응답해 주신 경기 성남 중원구 은평이동의 솔빈 엄마님, 저분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주소는 기재하지 않으셨네요. 포테이토 라크님, 저분과 감사드립니다. 출장도 나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이지만은 막판에 가입하신 대전 서구 관저동의 팔라스 97님, 역시 저분과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조합은 누적 카운트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김용민 국장은 출자금을 납부하신 조합원을 육의 조합원, 그리고 납부하지 않으신 분을 영의 조합원이라고 하시던데요. 영의 조합원에서 육의 조합원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칼럼은요, 경향신문에서 골랐습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의 내란 음모 사건 20년 구형, 이 이석기 재판 역시 호들갑을 떨던 데와는 정반대로 이제 공판이 진행되면서 쏙쏙들이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묵묵부답 이런 방구 보도하지 않고 있는 수구 언론들 그리고 지상파들입니다. 이호준 교수의 내란 음모 사건 20년 구형 들어보시죠. 검찰은 소위 내란 음모 사건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13년 8월 28일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 3명을 체포하면서 내란 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적용해 온 나라를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사건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석기 의원 등이 주축이 된 아르오라는 조직이 5.12 모임 등에서 내란을 모의했다고 했다. 당시 공개된 5.12 모임 녹취록에 등장하는 일부 호전적인 문구들을 언론이 도배하면서 혹독하고도 잔인한 여론 재판이 전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런데 내란 음모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녹취록이 수많은 왜곡과 오류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기존 녹취록에서 무려 272곳을 수정한 녹취록을 다시 제출했으며 변호인단의 지적에 수정을 거듭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 제보자가 자기 옷 속에 어디 숨겨놓은 녹음기로 녹음한 그 녹음 목소리가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분명하지 않은 목소리들을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게 녹음을 풀었다. 그 녹음을 푼 게 녹취록입니다.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보고 그리고 또 다시 들어보고 맥락을 살펴보고 했더니 수백 군데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5월 12일 모임에서 이석기 의원이 한 강연의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으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녹취록에 등장했던 호전적인 문구들은 대부분 실제 발언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발언은 전쟁을 준비하자로 둔갑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반전 평화를 주장하는 선전 수행이라는 문구는 마치 전쟁을 선동하는 성전 수행이라는 단어로 왜곡됐음도 드러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녹취 과정상의 오류 아닙니다. 녹취록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던 것이죠. 녹취록 단어와 문구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짜깁기 함으로써 5월 12일 모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을 순식간에 내란 음모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내란죄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 음모죄는 그러한 폭동을 모의하고 준비하는 행위다. 내란 음모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제 적용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첫째, 국헌문란의 목적과 국헌문란을 위해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둘째, 당사자들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의가 있어야 하며, 셋째, 내란을 일으킬 만한 물적, 인적 준비가 수반돼야 하며, 넷째, 실제 폭동을 실현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 네 가지 요건들, 국헌문란의 목적과 국헌문란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의사, 당사자들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의, 내란을 일으킬 만한 물적, 인적 준비, 실제 폭동을 실현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성, 모조리 없었던 겁니다. 국정원은 녹취록 외에 내란 음모의 결정적 증거도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녹취록과 국정원이 포섭한 정보원 이모 씨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8월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과는 다르게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전쟁이나 무력을 이용한 폭동을 준비하자는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녹취록에는 폭동에 해당하는 모종의 도발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계획한 정황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국정원과 검찰은 내란 음모의 주체로 아르오라는 조직을 지목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아르오라는 조직이 과연 존재하기는 한 것인지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단체 구성죄가 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할 목적의 내란을 모의할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과거 내란 음모죄가 적용된 1974년 민청학년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서 검찰은 민청학년과 한민통을 내란 음모를 꾸민 반국가단체로 지목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조작 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에서 검찰은 아르오라는 조직이 내란 음모를 획책했다고 하면서도 반국가단체로서 아르오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서의 실체도 규명하지 못하면서 내란을 모의했다고 기소한 것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국정원의 발표였죠. 당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부정선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읽지도 않은 사건을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퍼올렸다가 이런 개망신 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 쓰레기 청소는 검찰이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도 죽을 지경일 겁니다. 예. 결국 내란을 음모했다는 조직도 실체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공개된 녹취록의 의도적인 왜곡 부분을 바로잡아 놓고 보니까 5월 12일 모임의 이석기 의원 강연이나 참가자들 발언 내용은 내란의 폭동 행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합의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은 우리 사법 역사에서 허구의 날조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측면에서 국정원이 마치 헌법을 파괴하는 거대한 사건이 존재하는 양 여론을 호도하면서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이 이 사건의 역사적 진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 통합진보당 그 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이정희 의원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 나와서 박근혜에게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다, 독재자의 딸이다, 이렇게 공격을 퍼부었죠. 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호도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이 사건을 끄집어 들었다, 이 이야기도 맞지만은 결국은 이정희 의원 그 통합진보당에 대한 박근혜의 복수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일개 개인의 복수극에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검찰, 국정원, 그 수뇌부들은 권력의 하수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월급 받아먹고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인 검사님들과 그리고 국정원 에이전트들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조합원 여러분들,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나 친지, 친척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이런 분들을 조합원으로 모셔오는 조합원 한 명당 한 분 조합원 모셔오기 운동 꼭 좀 호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다 거기에 응한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하얀나비 70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부까지 해주셨네요. 서울 노원구 공릉 1동의 대상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어정부시 장암동의 뱅크스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있기에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IMPT의 글을 선택을 했습니다. 참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알 수가 있는데요. 판사 출신 이주영이가 해수부 장관 낙점된 것을 계기로 이른바 새누리당 친박들의 거짓말을 IMPT가 심층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임으로 비어있는 해수부 장관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윤진숙 장관이 우이산호 충돌 유류 유출 사고 여파로 2월 6일 해임된 후 일주일 이내 이루어진 신속한 인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에 이주영 의원을 빠른 시일 내에 내정한 것은 윤진숙 장관 경질 파문 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새로운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주영 의원이 과연 해수부의 안정과 사태 수습에 최선이었을까요? 그 의문점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지는 인사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의원의 해수부 장관 임명은 한마디로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주영 의원과 해수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찾아낸다면 이주영의 고향이 마산이라는 이유 하나 정도입니다. 이주영 의원 판사 출신입니다.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서 부산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특히 지난 18대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사선 중진이었던 이주영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되면서 한때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이주영이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은 그래도 그 전문성 운운하겠지만은 해수부 장관은 그야말로 생뚱맞기 짝이 없는 겁니다. 물론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해수부 장관 못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행자부, 노동부, 통일부 장관 등의 물망에 오르다가 결국 해수부 장관에 임명됐는데요. 당시 해수부는 해양수산부는 부산 경남 지역의 관심부처라는 점을 따진 지역적 배려였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인사정책의 원칙과 기준을 전문성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당선인은 계속해서 전문성을 강조했는데 이런 원칙을 보면 이주영 의원은 전문성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지역적 배려도 아니고 전문성도 아니면 도대체 이주영 의원은 왜 해수부 장관에 임명됐을까요? 이주영 의원의 해수부 장관 임명 배경을 보려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선대위 시절부터 올라가 봐야 합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는 친박이 모두 다 해먹는다는 불만이 비박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비박뿐만 아니라 일부 친박계 의원 가운데서도 박근혜 최측근 인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선대위 교체론에 대해 지도부들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집권해도 어떠한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는 백의종군 선언으로 대응했습니다. 사실 선대위 자리나 인수위 인사는 박근혜 정권이 집권하면 출세와 승진이 보장된 자리이기에 이러한 백의종군 선언이 선대위 캠프 인사들에게서 속속 나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인물들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말을 뒤집고 실제 공직에 계속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정복 선대위 직능본부장,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임명됐죠. 그리고 이정현 선대위 공보단장, 청와대 홍보수석 됐습니다. 선대위 특보단장으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이주영 역시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주영은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해수부 장관은 선출직입니까? 박근혜가 강요들에게 야 투표해 해가지고 뽑은 선출직입니까? 전문성도 지역적 배려도 아니면서 이들이 임명된 것은 쉽게 말해 박근혜의 아바타 역할을 잘 해낼 그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주영 의원이 해수부 장관 임명된 배경에는 바로 친박 그리고 박심이 존재합니다. 박심. 여기서 박심은 단순히 박근혜의 수정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주영 의원은요, 해수부 장관이 아니라 본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갈 예정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사선 의원으로 국회 예결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지냈습니다. 새누리당 선대위 특보단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이기도 했습니다. 크게 논란의 여지도 없는 무난한 인물로 야당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아 원내대표로 이주영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 이주영 원내대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주영 의원은 중립적인 성향의 신신박입니다. 이주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아니고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그녀의 신뢰를 받은 신신박 인물입니다. 업무와 정책 부분이지 목숨을 바칠 정도의 친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주영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박근혜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장관으로 징발하고, 그리고 또 과거 선대위의 말하자면은 공헌도를 인정해주는 그런 양수겹장의 포석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가 원하는 원내대표, 한마디로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으며 새누리당을 계속해서 박근혜당으로 움직여줄 인물, 이게 바로 박근혜가 원하는 원내대표입니다. 현재 유력한 후보는 원조 친박인 정가변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가변은요, 또 웃겨요. 울산시장 나간다고 했다가 번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상층부, 말하자면은 박근혜 아바타들은 야, 이주영이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당을 박근혜 대통령 뜻대로 주부르는데 문제가 돼. 근데 사선 의원인데, 그리고 정책위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원내대표 나가지 말라라고 할 수는 없어. 해수부 장관 시켜. 그리고 정가변 네가 해. 아니 저 울산시장 출마했는데요. 그러면 번복해. 아니나 다를까 정가변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내대표로 희망하고 있는 유력한 후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남경필이죠. 원내대표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새누리당 개혁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경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유력한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정가변 의원은 2월 9일 갑자기 울산시장 후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른 원내대표가 되기 위한 불출마로 보이기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 하나인 이주영은 해수부 장관으로 징발하고,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의 하나인 남경필은 경기지사 출마라고 강요를 하고, 그래서 박근혜의 진짜 아바타 정가변이를 원내대표를 시키겠다, 이런 보관인 거죠. 근데 문제는 남경필이 경기지사 안 나가겠다고 지금 뻗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경필이 경기지사 출마를 하지 않고, 그리고 원내대표로 출마해서 정가변을 꺾는다면, 그렇게 되면 박근혜의 레임덕은 시작될 겁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박심 마케팅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자신에게 있으니까 자신을 지지해야 한다는 그런 마케팅인데요. 원조 친박, 원조 구박, 신박, 신신박, 복박, 허세 친박, 이런 것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정당이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자발적 응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개봉 전부터 예매율에 견줘서 적은 개봉관, 단체 관람 대관치소 등으로 인한 위압 논란이 일자 관객들이 영화표를 사서 주변에 나눠주거나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죠. 상영관이 개봉 직전 100여 개에서 개봉일인 6일에는 159개로 늘었고 11일에는 182개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 20만 명도 훌쩍 넘었었죠. 예, 또 하나의 약속, 잘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예, 잘 만든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오늘 한겨레신문 김영희 문화부장이 들어줘서 고맙다, 만들어줘서 고맙다라는 칼럼을 썼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고백하자면 지난주 개봉을 이틀 앞둔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예매가 막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은 뒤 담당 기자가 띄운 1차 메모를 본 내 첫 반응은 이랬다.
생각보단 많네. 70여 개 개관이었다. 저희 예산에 사회적 이슈 영화가 이 정도면 뭐. 예매가 취소된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의혹만 갖고 기사를 쓸 수는 없잖아. 저녁이 되어 한 체인이 15개관을 3개관으로 줄였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기사를 쓰도록 했다. 굼뜬 반응에 은연중 작용했던 생각은 이런 것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장들이 개봉관을 적게 잡은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명백한 외압의 증거가 있거나 천안함 프로젝트처럼 개봉 뒤 상영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 영화는 상업영화가 아닐 거다. 흑백 논리와 폭력성 성격만 강조된 작품이라면 시장 논리로 판단했다는 극장을 비난할 수는 없다. 조지 오웰까지 인용하지 않더라도 문학은, 예술은 근본적으로는 정치성을 띈다. 하지만 문화 콘텐츠를 둘러싸고 진영 논리가 입혀져 보수건, 진보건 한쪽의 주장이 100% 진실인 양 호도되며 음모론이 증폭되는 건 또 다른 일이다. 이 영화 상영 문제로 단체들이 극장에 항의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원이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던 건 그 때문이었다. 지난 주말 전까지 얘기다. 그러나 각 지상파에서 영화정보 프로그램들이 쏟아지는 주말 그 어디에도 또 하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제작은 다양하게 변주해 몇 주씩 내보내고 저예산이나 예술영화도 빠뜨리지 않던 바로 그 프로였습니다. 박철민, 윤유선, 김규리, 이경영 등 낯익은 배우가 대거 등장하는 극영화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수적 신문은 말할 것도 없었죠. 영화계 시스템에 눈을 돌리면 개봉 뒤 반응에 따라서 스크린이 늘어나는 슬라이딩 방식이 살아있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선 개봉 당일 한꺼번에 걸리는 와이드 릴리스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 상영된 스크린 192개가 됐다지만 숫자의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만 봐도 3대 체인의 메인 극장을 포함해서 25개구 중 10개구에서는 이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장의 논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예. 영화 속의 딸이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서 숨진 뒤 아버지는 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무도 안 들어줬는데 윤미가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에서 이정란 노무사는 생전에 황유미 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허구의 대사가 절실하게 들리는 것은 그들만의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2014년 한국 사회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겨레신문 김영희 문화부장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국민 TV